일을 잘해서 부자 됩시다 라는 그런 거에 동의되는 분들이 이걸 본단 말이에요. 이 행동 격차를 좀 줄여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남들은 집을 사는데 나는 왜 못 살까? 이거에 대한 답은 사실 이제 이론도 너무 복잡하고 이 무언가 내가 하려는데 이 신뢰와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또 바뀌고 이런다는 거죠. 자, 그래서 당연히 저 혼자도 못합니다. 왜냐면 저도 이거를 뭐 정책, 입지, 뭐 청약, 재개발, 재건축, 대출, 세금, 경매 뭐 다 바뀌는데 이거 어떻게 다 합니까? 그래가지고 저도 한번 고민을 해봤어요. 아, 그러면 이거는 나 혼자 할 수는 없다. 여러 명을 모아가지고 그 사람들이 각자 자기 전문 분야를 가지고 그 전문 분야에 대해서 계속 바뀌는 거를 업데이트를 해주지 않으면은 이게 쉽지 않겠구나. 그래서 이제 각 분야별 전문가분들을 좀 모아가지고 뭐 정책이든 시황이든 뭐 막 바뀔 거 아니에요. 그런 거에 맞춰서 정보를 좀 실시간으로 최대한 빨리 업데이트를 해주는 게 앞으로는 가장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뭐 산다면 어디를 사야 되는지, 지금 뭐 어디가 몰랐는지 뭐 이런 것들도 필요할 거고, 뭐 이번에 대책이 나와서 뭐가 바뀌었기 때문에 앞으로 뭐 청약을 하시는 분들은 이거 못 하시고 저거 할 수 있고, 대출은 이런 분들은 나오고 안 나오고 뭐 이런 얘기들을 이제 업데이트를 빨리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이걸 또 오랜 시간 들여가지고 공부하는 것도 요즘 트렌드가 아니잖아요. 많은 분들이 뭐 공부하라고 해도 이제는 정치나 이런 거에 너무 이제 뇌가 절여져가지고 못합니다. 어제 저 이제 뭐 1시간 이상 못 앉아있겠어 이런 분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럼 어떻게 할까? 그래서 최대한 정제된 어떤 서비스나 이런 걸 가지고 뭔가 이렇게 매일매일 그런 서비스를 하지 않으면 지금 집을 사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생각한 거예요. 부동산 어떤 그냥 매거진 같은 개념으로 매일매일 글을 막 쓰는 거예요. 전문가 지금 모여가지고 막 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오늘 뭐 청약, 내일은 대출, 지금 대출 시황이 어떻고 대출이 뭐가 되고 안 되고 이런 얘기들을 막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영상으로 찍고 강의로 찍으면 몇 달 지나서야 나오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뭐 바로바로 나오는 거죠. 이걸 또 비용을 또 높게 하면 안 되니까 월 한 1, 2만 원 정도 돼가지고 그냥 이렇게 단톡방에 계속 받아볼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만들어야지만 거의 말하는 우리 구독자들, 집 살려고 하시는 분들이 아, 시장이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라고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고요. 이 전문가 매칭 서비스 같은 것들도 좀 기획을 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보면 이제 가장 문제가 이제 대출 나와요 안 나와요 이런 겁니다. 그리고 저 지금 세금 어떻게 해결해요 뭐 이런 것들을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해결하지 안 되는데 다들 뭐 이거 사연 신청하고 막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언제 되냐 사실 그럴 시간도 없고, 그래서 문제를 해결해 줄 분들도 같이 연결도 하면서 기본적인 정보를 계속 실시간으로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거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세금도 그렇고 단지 선정하는 것도 그렇고 법률 서비스 저 지금 임차인하고 소송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됩니까 뭐 이런 것들도 모르는 것 중에 청약 활성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제가 해보려고 하는데 아직은 이제 기획 단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좀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이 여러분들한테 가장 지금 좀 답답하고 좀 어려운지 이런 것들을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좀 듣고 방향 설정을 좀 한 다음에 1km 대한경부 분기점이 있습니다. 전문가 집단이 300m 앞 양강 활성 방면으로 그래서 제가 이 영상에 이제 좌회전입니다. 밑에 고정 댓글을 이제 하나 달아놓을 겁니다. 그래서 그냥 또 하라고 하면 또 안 하시니까 제가 101명을 추첨을 해가지고 한 명한테는 한 100만 원 정도 상품을 드린다고 하면은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한 100명 정도한테는 한 10,000원 정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의견을 다양하게 주시면은 활성 고려해가지고 지금 한국의 사람들이 필요한 어떤 정보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제가 빠르게 좀 취합을 해가지고 제대로 한번 만들어 보려는 마음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 핵심적으로 전해드릴 소식은 먼저 특검과 관련한 상당한 소식, 그리고 내란 세력들, 소위 저 내란 선동 세력들이 지금 어떤 근황을 전하고 있는지 요약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00m 일단 어제 오후에 좌회전입니다. 내란 특검에서 정말 충격적인 소식을 전했죠. 한덕수 징역 15년 구형 소식인데요. 진짜 보면서 안 믿겼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게 심지어 선고라고 하더라도 징역 15년이 말이 되냐? 말 그대로 내란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사람 중에 한 명인데 15년 선고라도 이건 문제가 심각한데 심지어 선고도 아니고 구형입니다. 검찰이 보통 이런 식으로 구형을 하면 이후에 재판을 계속해서 거듭하면서 나중에는 뭐 징역 15년에서 갑자기 10년으로 떨어지고 이런 식으로 끝나지 않습니까? 근데 되게 황당했던 건 뭐냐면 실제로 특검이 어떤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구형을 했냐, 솜방망이식 구형을 했냐, 이걸 좀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특검의 입장인데요. 12살 이상 기형은 과거 45년 전 내란보다 더 막대하게 국력을 손상시켰고 국민에게 커다란 상실감을 줬다. 그러면서 그 피해는 헤아릴 수도 없고 가늠하기도 어렵다 라고 지적을 하면서 정작 15년밖에 안 때린 거예요. 그래서 본 사건은 한국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고 국가와 국민 전체가 피해자다. 그래서 피고인 한덕수를 엄히 처벌해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불행한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아니 한번 보자고요. 도대체 이게 엄벌이라는 뜻이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겁니까? 이게 엄히 처벌을 하는데 내란에 적극 가담한 사람이 15년밖에 구형을 안 받는다고요? 만약에 내란이 성공했다면 끔찍했겠지만 어떤 일들이 벌어졌겠습니까? 한덕수가 얼마나 또 실세로 거듭나가지고 여기저기 국민들을 잡아서 가둬놓고 고문하고 막 그러려고 했겠습니까? 결국 내란에 동조한 사람들은 윤석열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 그대로 다 받아들인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근데 그런 짓을 성공하면 지들이 완전한 권력을 쥐는 거고 실패해봤자 적극 가담해도 이렇게 징역 15년밖에 구형을 안 받네? 그러니까 계속해서 내란을 시도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남겨준 거 아니냐? 그래서 저는 이걸 두고 이제 소위 면허증을 그냥 발급해준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여기까지는 해도 좋다라고 허용해준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러니까 지금 뭐 특검, 경찰, 군 등등등 사방에서 지금 문제가 터지고 있는데요. 당장 소위 내란 변호사라고 불리는 저것들도 아예 대놓고
법원을 조롱하고 이인간 재판장을 조롱하면서 돈을 또 어마어마하게 벌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얼마나 이익이 되고 얼마나 손해가 되나 손익계산을 막 해봤는데 결국에 대놓고 이인간 재판장을 조롱하면 돈을 또 어마어마하게 땡기고 이에 대해서 만약에 그 이상으로 돈을 뱉어내고 책임까지 져야 되면 절대로 저렇게 쉽게 못합니다. 하지만 지금 대놓고 조희대 사법부가 깽판을 치면서 내란 세력들을 모아주고 있으니까 그 백을 믿고 저러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법원과 판사에 대한 공격과 조롱을 쏟아내놓고 심지어 적잖은 수익까지 올리고 있어서 이 또한 지금 논란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 당일 슈퍼챗 순위를 보면 당당하게 1위를 기록했다는 건데요. 하루에만 슈퍼챗 130개를 받아서 무려 415만 원의 수익을 거둡니다. 한마디로 대한민국의 시스템을 부정하는 재판장을 향해서 대놓고 조롱하고 혐오 발언을 쏟아내고 그런 상황에 돈까지 저렇게 두둑하게 챙기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육돈을 보시면 감동란 TV도 나와 있죠. 저기도 지금 문제가 굉장히 많은 채널인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진과 이가 벌벌벌 떠는 걸 봤어야 된다면서 온갖 허세를 부리는데 그러한 허세 결국에는 법원에서 화를 빼들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재판을 모독하고 조회수 장사를 하는 저 이하상과 권우현 이들에 대해서 법원이 칼을 빼들었다는 거고요. 이에 대해서 이진과 판사는 재판부 보호 조치를 취해준 대법원 서울중앙지법에 감사하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일단 24일에 다시 감시 명령을 집행한다는 소식이 최근에 전해졌고 대법원 법원행정처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2명에 대해 법정 모욕, 명예훼손 등으로 서초경찰서에 고발했다고 하고요. 같은 날 서울중앙지법에서도 대한변호사협회, 서울변호사협회 두 변호사에 대한 징계 사유를 부과했다고 공지를 한 상황입니다. 한마디로 법원행정처와 서울중앙지법까지 이렇게 나선 상황인데 저 이하상은 그 김용현의 변호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핵심은 정광훈 세력 중에 한 명입니다. 이런 식으로 또 뉴라이트 친일 세력들이 맨날 떠들어대는 일제 강점기 얘기를 하면서 결국 본인의 행동을 정당화하고 지금 이런 일들이 대놓고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뭐 획기적이고 뭐 중장기 대책이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있는 문제, 지금 이렇게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 거기에 맞게 비례해서 책임을 지게 만드는 선례를 쌓는 게 지금 다른 것보다도 제일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죽하면 지금 이재명 대통령께서 해외 일정으로 7박 10일 진짜 말 그대로 강행군을 하고 돌아오셨는데 그 이후로도 엄청나게 발전을 소화하고 계십니다. 지금 법제한 진짜 최종의 감찰기까지 하시고요. 그리고 변호사들의 앞서 말씀드린 그 재판부 모독행위에 대해서는 수사를 지시하면서 유감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안 그래도 해야 될 일들이 또 워낙 많으실 텐데 이런 것까지 지금 대통령이 하나하나 신경 쓸 정도로 참 많은 일들이 벌어진 것도 맞고 그만큼 이재명 대통령이 꼼꼼하고 디테일한 것도 맞고 그 주변에서도 좀 더 잘 서포트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다시 말씀드리지만 법관에 대한 모독은 사법 질서와 헌정에 대한 부정행위이기 때문에 이거는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한 감찰과 수사를 진행하라고 이렇게 지시를 했다는 거고요. 검사들의 집단 퇴정은 이화영 전 부지사의 술파티 의혹 관련한 위증 혐의 이 사건 재판 준비 기일에서 검사들이 대놓고 법관 기피를 신청하고 법정 밖으로 그냥 나가버렸다는 거고요. 뭐 사법부 모독행위는 앞서 보셨듯이 대놓고 지금 재판장을 조롱하고 사법부 자체를 그냥 깔아뭉개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거에 대해서 진작부터 나서가지고 비판을 해야지 결국 그러다가 지금 어떤 식으로까지 이 사건이 번지게 됐냐. 이진건 판사 징계 요구 시민 서명운동이라는 거를 윤어게인 세력들이 꾸려댑니다. 한마디로 이진건 판사에 대해서 또 저렇게 공격을 시작했죠. 이건 이미 우리가 운영에 대해 그렇고 나면 저들이 저런 식으로 뭐 공격을 하는 거 그럼 또 뭐 급전은 똑같지 않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반체제, 반시스템, 반대한민국 세력이 아닙니다. 윤석열이 그렇게 떠들어대는 반국가, 반대한민국 세력 지금 누군지 한번 보자고요. 대한민국의 사법부 자체를 대놓고 우습게 만들고 헌법과 법률, 민주주의, 인권, 공동체 이 모든 걸 박살내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국진당에 다 모여있다는 겁니다. 이런 와중에 한동훈은 자기는 뭐 저런 사람들과 다르다고 하지만 하찮게 어그로를 끌면서 결국엔 또 역풍을 맡고 있는 건 전에가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다음 주제로 가기 전에 중요한 광고 하나만 더 있습니다. 바로 빅보브는 비교원 광고입니다. 우리 최근에 분위기 앞장같이 끼어들어가지고 이재명 대통령을 조롱하고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지금 한동훈은 저런 거 얘기할 상황이 아닙니다. 공동축 바스락 소리 녹음 한동훈 주장에도 노웅래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그 소식이 전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어디서도 엄청나게 욕을 먹고 있냐. 국민의힘 비대위 갤러리, 소위 내란 삽결이죠. 국민의힘 갤러리, 국민의힘 비대위 갤러리, 미국 정치 갤러리 이 세 군데가 있는데 특히 그중에서도 국민의힘 비대위 갤러리에 한 뚜껑 또 패배했다. 도대체 저 인간은 잘하는 게 뭐냐? 라는 글까지 올라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국민의힘 비대위 갤러리에서 얼마나 무능한 거냐 한동훈이. 그리고 뭐 패소왕 한가발이다. 배신하고 있는 척하고 관심병자짓만 하는 거 말고 도대체 무슨 능력이 있냐? 롤스타도 쥐가 안 했으니까 성과를 거는 거지 손만 대면 그냥 다 망한다. 라는 반응들이 지금 쏟아지고 있고요. 내란 삽결 중에도 다른 갤러리 앞에 말씀드린 미국 정치 갤러리 여기서는 또 국힘 비대위계라고 싸우고 난리를 치고 있다고 최근에 전해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결국에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 원래 미국 정치 갤러리에서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었다. 원래는 자유와 혁신, 한마디로 황교안으로 오가는 사람들이다. 뭐 유럽이 외치고 뭐 부정선거 외치고 뭐 그런 사람들이 지금 모여 있다는 거죠. 아무튼 그러면서 핵심은 이제는 국힘 지지자도 적으로 간주하고 공격하겠다. 이런 반응들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심지어 그 웃긴 건 뭐냐면 장동혁 대표는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황교안이다. 이런 식으로 어필을 했는데 지금 전혀 그런 걸 신경도 안 쓰고 국힘 지지자도 적으로 간주하겠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결국 이제 미국 정치 갤러리에선 앞서 말씀드린 자유와 혁신과 윤석열만 지지한다. 여러 번 지금 치고받고 싸우고 있다는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되게 유치해 보일 수 있는데 실제로 저렇게 감정이 한번 상거리면 나중에 봉합하기가 굉장히 가까워진다는 점을 제가 늘 말씀드리고 이게 심리적인 구성이라고도 강조를 드렸죠. 그거 말고도 지금 국민당의 리스크는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데요. 오세훈 폰의 명태균 여론조사 6건. 사실 오세훈은 카톡을 잘 안 본다고 대놓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 지금 오세훈과 명태균 게이트 관련해서도 하나씩 계속해서 수사가 진행이 되면서 압박이 이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 강철원, 김한정 이들이 특검에 출석을 했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뭐 이한정, 이한국 회전 영부부터 교차로에서 13차례 경남 후보
여론조사 결과를 방면 보고 비용 12시 3,300만 원을 앞에 말씀드린 후원자 김한정 씨가 대납하도록 했다. 그 얘기로 우리가 1년 전에 굉장히 전방에 하지 않았습니까? 과속 조만간 방지턱이 오세훈 기도 있습니다. 여부를 결정한다고 하는데 오세훈뿐만 아니라 홍준표, 이준석 이들도 싹 다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국진당의 악재는 이게 다가 아닌데요. 정치 300m 자금으로 회전 교차로에서 여기도 최고의 전방 오산 누구라는 방면 제목의 기사를 보면 12시 결국 방향 여기서 가장 적극적으로 정치 자금을 통해 외모를 가꾼 정치인이 누구냐? 바로 국민의힘 김용태 의원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덧붙여서 여기서 또 개혁신당이 빠지질 않는데 이주영 의원도 그 뒤를 이었다고 하는데요. 이 김용태 의원은 2014년 6월 26일부터 같은 해 12월 31일까지 3년간 무려 헤어숍에 83번이나 방문을 했다고 합니다. 정치 자금입니다. 개인적 사유가 전방에 아니에요. 과속 정치 자금으로 방지턱이 217만 8,900원을 잠시 후 회전 교차로에서 전방 오산 방면 12시 방향입니다. 무조마다 청담동에 있는 헤어샵으로 향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정치를 하는 건지 아니면 뭐 연예인 놀이를 하는 건지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아무튼 이런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가운데 오늘은 제가 이제 오후에 또 목포에 가게 됐습니다. 국립목포대의 초청으로 또 특강을 하게 된 건데요. 디지털 시대의 민주주의에 대해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500m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좌회전입니다.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런 내용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믿을 때 과연 스스로 선택한 게 맞을까? 앞으로 어떤 세상이 올까? 어떤 고민을 지금 이 시점에 청년들이 해야 될까? 라는 내용을 중심으로 특강을 할 예정이고요. 현장에 혹시 오시는 분들 중에 이동희 분들이 계시면 언제 어디서든지 가깝게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300m 가는 거에 대해서 쭉 전해드렸는데요. 이게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되는지도 계속해서 요약해가지고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도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특히 멤버십 비동의님들께 정말 감사드린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주위에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기다려서 잠시 후 11년째 지금 당장 하셔야 말씀드립니다. 대표년 것처럼 빠지면 어떡하냐 이런 걱정들 하는데 그걸 제일 많이 걱정하시더라고요. 빠질 확률이 지금 많지 않아요. 내가 정고점에 사면 어떻게 하냐? 그 정고점에 사면 왜 안 되냐 그랬더니 하락하면 내가 손해지 않냐?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요즘 내 집 마련의 중요성을 조금 우선순위에서 밑으로 내리는 것 같습니다. 해외보다 밑으로, 자기 외제차 갖고보다 밑으로. 다음 안내까지 거기에 조금 직진입니다. 안 하시는 것 같아서 500m 70km 박스형 단속 구간입니다. 500m 70km 과속 단속 구간. 소불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집을 사는 게 맞다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일단 내 집 마련의 적기는 그러면 말 그대로 지금인 것 같아요. 기다려서 좀 저 지금 11년째 지금 당장 하셔야 말씀드립니다. 근데 일기는 빠지면 어떡하냐 이런 걱정들 하는데 그걸 제일 많이 걱정하시는 빠질 확률이 지금 많지 않아요. 내가 정고점에 사면 어떻게 하냐? 70km 사면 왜 안 되냐? 박스형 단속 하락하면 내가 손해지 구간입니다. 않냐?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잠시 자동차 후 사자마자 70km 하락하잖아요. 과속 단속 구간. 5천만 원 주고 사도 사자마자 3천만 원 주고 사고 하락하는데 왜 사냐고. 필요해서. 집도 필요해서 사는 거죠. 주식이나 코인처럼 사용 가치가 없는 게 아니잖아. 우리 가족이 행복하게 살아가는데 그럼 최상급지의 최고의 교통환경 확보를 누리면서 최상급지에 살아가면서 그 가격 그대로만 유지해도 성공한 거 아니냐고. 그건 맞다고. 그래도 투자 가치를 좀 올랐으면 좋겠다고 돈 좀 벌었으면 좋겠다고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 그래서 지금 저평가됐다 막 그런 데를 막 호재해가지고 쫓아다니시더라고요. 그러면은 그 전철 호재가 전철이 뚫려도 집값이 폭락하는 데가 있다는 과거 데이터를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호재를 가지고 이 호재 때문에 전철이 뚫리면 오를 거다. 뭐 GTX가 뚫리면 파주가 폭등할 거다. 동탄이 폭등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전철이 어디로 가냐고. 그 전철이 결국에 강남으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럼 강남 사람 입장에서는 강남에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제 파주도 한 번에 가고 동탄도 한 번에 가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의 생각을 좀 들여다보면 신축 안 많다는 건다 이렇게 결론이 되더라고요. 신축이 실거주 생활하기는 좋은 게 많습니다. 근데 압구정 구축이나 눈물 나오는 게 40억, 50억 합지를 한번 고민해보세요. 그분들은 바보라서 눈물 나오는 압구정 재건축, 강남의 재건축 찾을 걸까요?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현생도 중요하니까 지금 불편하게 살고 싶지 않다. 그러면 고3이 아니 고3도 사람이니까 하루에 9시간씩 자고 취미생활 하고 싶어요. 그럼 똑같은 거죠. 고3은 그러면 안 된다. 본인 인생에서 중요한 변곡점이기 때문에 총력전을 하셔야 되는데 아니 그러니까 내 월급이 한 500만 원인데 누구가 합쳐서 한 700인데 여기서 한 50%만 대출 이자로 쓰고 싶습니다. 이렇게 상담 오시는 분들 태반이에요. 어디서 그렇게 배웠냐? 아니 그렇게들 다 얘기하던데요. 자기 월급에서 50% 이하로 대출 이자를 내라. 그럼 고3이 총력전을 해야 되는 인생의 변곡점이다. 내지 말고 마찬가지죠. 그 상황에서 50%만 에너지를 고3이 써서 공부를 한다? 그럼 자기가 원하는 좋은 대학교에 갈 가능성이 낮잖아. 본인 인생이 고3이 중요하면 고3 때 좀 놀고 전체 인생도 좀 변곡점에 따라서 방향 생각이 다운그레이드 있다는 건데 그런 걸 고3 때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 집 마련 하시는 분들이 이 내 집 마련의 중요성을 조금 우선순위에서 밑으로 내리는 것 같습니다. 해외보다 밑으로 자기 외제차 갖고 있다. 500m 지하차도 총력전 안 하시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이 좀 상담을 하고 많이 안 받았어요. 그러면 지금 어쨌든 무주택이신 분들 입장에서는 기다려서 좀 보다 특히 생애 최초는 300m 대출 70% 지하차도 되기 진입. 때문에 본격적으로 지금 고압장인데 인서울 이강남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얘기하고 아무래도 서울에서 강남에서 강의를 하고 대집마련 도와드리다 보니까 서울을 잠시 후 지하차도로 지방분들 진입했습니다. 이번에 특강하시면서 여쭤보니까 거의 안 오르고 있어서 지금 뉴스에서 폭등한다, 서울 난리 난다, 강남 오르고 한강벨트 오르고 이제 그 주변 지역까지 뻗어나간다 이러면은 저게 뭐 딴 나라 얘기야 이렇게 받아들여요.
분들이 시들이나 임차분들이나 경기도 외곽분들은 저 집값 안 오르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이렇게 극명하게 갈리는 게 지금 유주택자 유신혼과 무신혼 종교 같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신혼과 무신혼 그리고 유주택자 안에서도 또 이제 다주택자가 있고 또 따라서 한 채로 가자 아니면 짜잘하고 여러 채로 가자 이렇게 천주교하고 불교가 또 나눠지고 그 안에서도 디테일하게 기독교도 뭐 장로교 침례교 이렇게 나눠지고 인서울을 외치고 인간남을 외치는 저 같은 침례교가 있고 또 아니다 서울에서도 2급지 두 채로 갖고 가자 뭐 장로파가 있고 이렇게 다 다른 것 같아요. 다 각자 생각이 맞아요. 그 현재 상황에서 아니 대구도 안 오고 청도 안 오고 파주도 많이 안 오는데 저 강남 사람도 지금 뭔 얘기하는 거야? 집값이 2배 올랐다고? 올해만 10억 올랐다고? 이게 잘못 얘기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각자의 생각이 다 다른 것 같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각자 다른 나라에 살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상황에서 제일 고민되는 부분, 그러니까 내가 살려고 하는 데는 500m 지하철로 차이가 옆으로 나오겠죠. 내가 다음번에 뭔가 다다음 번쯤에는 갈 수 있겠지라고 했던 그 모든 데들은 또 상당히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소위 말하는 딱 신고가를 내가 찍지 않으면 살 수 없는 분위기가 300m 앞 지하차도 다 옆으로 저거 좀 높았죠. 그러면은 불구하고 그런 데를 사야 되는지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 그래도 물려 있는 데가 있으니까 정도적으로 못하는 데 그런 데로 먼저 가서 한번 사고 그다음에 또 갈아탈지 이걸 제일 고민을 못해요. 근데 강남 잠시 후 서쪽 강남은 지하차도 기본 옆에 정거점을 지금 할 수밖에 없는 게 실거래가 신고를 굉장히 늦게 아시겠지만 굉장히 늦게 하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 가면 그런 얘기 많이 하실 겁니다. 지금 실거래 가상으로는 여기가 나홀로 300세대라서 지금 20억에 됐지만 사실 지난주에 23억에 실거래가 됐어 아직 지금 신고 안 한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래서 지금 이건 22억 5천 이게 조금 300m 앞 이게 상가가 가란 완전 안쪽 23억 방면으로 지키면은 집주인이 24억 부를 거야 막 이런 얘기들을 흔하게 현암 하거든요. 근데 그게 사실인 경우가 방면으로 대부분 그래서 좌회전입니다. 특히 강남은 신고가를 돌파하고 정고점을 돌파하는 게 그냥 기본이 돼버렸습니다. 그나마도 계좌가 안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서울 안에서도 또 다르게 생각해야 되는 게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린 노도강이나 이제 금강구 같이 아니면 한강벨트 쪽에서는 이제 한강벨트도 15억이 넘어가 버리니까 이제 대출이 많이 줄어들어가고 그런 쪽은 이제 금매물들이 나오는데 이제 강남 쪽은 금매물이라는 게 지금 없다고 보시면 되고 네. 그래서 소클님 11호 대책 나왔으니까 조금 금매 조금 깎아달라고 해볼까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하면 당신한테 되지 잠시 않고 후 그냥 가란 아유 안쪽 도배당판 비율이라도 좀 방면으로 깎아주세요 하면서 그 정도 뒤를 모르겠는데 이어서 뭐 좌회전입니다. 5천만 원 1억 깎을 생각은 하지 말고 그냥 그 금액이 본인이 받아들일 수 있으면 들어가는 거고 아니면은 다음 급지를 노리셔라. 다음 급지 안에서도 가장 좋은 걸 노리셔라. 분당에서도 최고를 노리셔라. 과천에서도 최고를 노리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이 비강남권에서는 특히 노도강이나 이런 안 오르던 지역에서는 지금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게 맞습니다. 그런 데는 전고점 21년도에 찍고 지금 하락해서 3년 동안 심장지에서 살짝 올라갔는데 거기서 오히려 지금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데서는 깎아주세요. 금매 있어요가 맞지만 그 서울 안에서도 서울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지역별로 대응하셔야 되는 부분이 다 다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결국에는 지금 웬만한 지역들은 다 전고점 뚫거나 핵심 지역. 신고가를 찍어야 되는 상황이라서 좀 불안불안해하시고 특히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실거래가나 이런 것들 보고 가시면 호가는 막 훨씬 더 높아가지고 네. 아 이거 내가 좀 사는 거 맞아? 막 이런 생각들 계속 하신다고. 내가 뭐 알아보고 온 거와 현장은 지금 핵심지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사야 되는 건가요? 이게? 핵심지는 저는 한 스텝 상황을 보고 접근해 들어가시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네. 그 노동과 같이 잠시 21년도 후 정고점에서 가란 안쪽 폭락한 다음에 방면으로 그 다음에 3년 동안 지나온 이어서 상황 그리고 아직 좌회전입니다. 반등을 못하고 있는 지역들은 조금 금매를 노리셔서 이번 겨울에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강남 쪽은 워낙 물건이 없기 때문에 깎아달라 뭐 이런 얘기들은 조금 어렵고 지금 잠시 후 이번에 공급 대책이 현남 나오고 일지구 강남에 집중적으로 방면으로 이제 좌회전입니다. 세무조사, 장수조사를 들어가면 자금 충청 그래서 이제 좀 많이 털리시는 분들이 나와서 이제 와 이거 쉽게 사면 안 되겠다. 특히 전문직분들 의사 뭐 이렇게 약사 이러신 분들은 뭐 언제나 세무 타겟이었지만 요번에 내 집 마련을 하면서 완전히 사업체까지 다 털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신 분들은 저는 굉장히 조금 이제는 조심하셔야 제가 10년 내내 인서울 인강남을 외쳤지만 이제는 여기 2배가 오른 가격에서 들어가는 거는 좀 쉽지 않지 않을까. 그리고 제가 봄부터 계속 강남 늦었다. 강남은 늦었고 오르겠지만 저는 비강남 쪽이 들어가는데 돈 대비 더 많이 오를 것 같다. 한강벨트 쪽이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지금 그렇게 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강남도 계속 가겠지만 정말로 많은 현금 부자들이 들어가야 되고 어저께도 전화하면서 여쭤보니까 이제 나이 있으신 분들 4학년 5학년 40대 50대 분들이 오셔서 현찰로 뭐 2억 뭐하러 대출받아 현찰로 그냥 내신다고 이런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20, 30대 30대 40대 초반의 사람들이 그 정도 돈을 모아서 강남에 들어가기는 저는 쉽지 않다. 그러니까 마음을 좀 내려내시고 핵심지는 나중이고 이제 한강벨트 쪽이나 이번 11호 대책으로 임팩트가 있는 비규제였다가 규제를 받으면서 약간 사장님들이 토호제가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 뭐 약정서가 뭐야? 막 이러면서 약간 혼란스러운 그런 장에 가서 매도자도 같이 혼란스럽죠. 비규제에서 규제로 바뀐 한강벨트 쪽이 현실적으로 대출도 좀 어느 정도 나오고 이제 접근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말씀하신 것처럼 투자금 대비 수익률을 치면 강남도 이제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그거 대비 오르는 거를 치면 뭐 엄청나게 오른다고 말하기도 좀 어려워지는 상황이잖아요. 네, 오르긴 오를 텐데 지난 1년, 2년 동안만큼의 상승은 앞으로 절대로 기대하지 말아라. 저희 내집 마련 하신 분들한테도
인서울 인강남 매진마련 하신 분들한테도 여러분 인생에서 이렇게 저도 처음 봤으니까 이렇게 수시간 이렇게 많이 오르는 경우는 앞으로 죽을 때까지 없으실 거다. 이번에 정말 운들이 좋으셨다. 요거만 잘 유지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저는 이렇게 고가이신 분들도 많이 상담을 하지만 이제 사회 초년생들 3천만 원, 5천만 원 1억까지신 분들한테 이제까지는 그래도 손파에 작은 거라도 꼬마 아파트라도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여기도 너무 많이 올라 버리니까 뭐 잠실 리센츠 잠실 쪽방이라고 그렇게 보시다가던 3억에 미분양이 났던 2008년도에 리센츠 진짜 작은 13평짜리가 지금 15억, 16억에 계좌가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매수하신 분들은 이제 운이 좋았지만 그 당시에도 저는 그랬어요. 이제 15억 이상은 난 아닌 것 같은데 지금 11억까지 가던 게 이제 8억까지 떨어졌으니 이제는 들어가도 되겠다. 그리고 작년에 제책 내집 마련책 나올 때도 9억, 10억이면 무난하게 샀어요. 근데 지금 10억에 계좌가 안 나오니까 좋은 층이에요. 이제는 조금 이제 자중하셔야 되고, 강남 쪽은 이제 한강 돈 있으시면 좀 한강 매트 쪽으로 보신데, 그 사회 초년생들이나 이제 생애 최초 70%를 노리실 수 있는 분들은 과감하게 지금 오히려 하락하고 있는 노원구 같은 3억에서 5억짜리 역세권의 대단지 물건들이 많이 있는 쪽을 노리셔서 들어가셔라 해서, 최근에도 춘천에 사시는 미혼 여자분이신데 300m 앞 우회전입니다. 대단지 이어서 목적지 부근입니다. 15평 이런 거에 들어가셨는데 여름에 들어가실 때 벌써 한 5천만 원 정도 가격은 상승했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캥거루 주변에 독립을 해서 네. 그 춘천에서 서울로 들어오니까 너무 좋다고 인프라가 그 좋을 게 있어요. 이렇게 걸어가서 마트도 갈 수 있고 막 돌아다니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서울 남녀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이어서 춘천에 계시면 목적지 거기 부근입니다. 군인하고 닭갈비집 아들밖에 없어. 막 그랬더니 전 남자친구가 군인이었다고. 그래서 그러니까 군인은 이렇게 좀 부가지간이 약간 막 떠돌아다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이제 상담하기가 힘들고, 그런데 그렇게 또 자기가 살고 있는 영역 본능이라고 하는데 그 지역에서 좀 새로운 지역으로 이사 가는 게 잠시 굉장히 후 고통스럽더라고요. 목적지 저 인사를 많이 부근입니다. 다녀왔는데, 근데 애기 없을 목적지 때 부근입니다. 그리고 안내를 미혼일 때 이렇게 많이 종료합니다. 돌아다니시면 아무래도 세상 각 지역별로 해외여행 가듯이 각 지역별로 사는 모습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뭐 복잡한 서울에 외화했던 반대하시던 춘천 부모님들도 오시더니 은퇴하시면 나도 노원구 들어가겠다고, 여기 중랑천도 너무 좋고 옆에 산들도 춘천하고 그 공기가 별로 안 다르다고, 노원구 도봉구 쪽이 공기가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얘기 하시는 거 보면서 처음에는 반대했던 부모님들도 이렇게 내 집 마련에 나중에는 자금도 조금 지원해 주시면서 지지를 보내신다고, 이게 굉장히 성장하는 것 같다고 이런 말씀을 그러면은 지방에 계신 분들, 소위 말하는 외지인들이 지금 토지가 딱 바뀌면서 사실상 지금 못 사겠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 외지인, 그 지방에 계신 분들 보시면 그분들은 좀 어떻게 되나요? 저는 이번에 대구 특강 가서도 지방분들한테 경매를 보내셨죠. 경공매를 보내시다. 토지가 판단이 안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문제는 대출 규제가 들어가면서 대출을 받으면 4개월 안에 또 입출을 해야 된다. 그런 부분은 이제 또 대출을 받고 경매를 맡아갖고 대출을 받고 이렇게 전입을 하면서 이제 뭐 주말부부라든가 이렇게 좀 방법을 찾아보셔라. 우선 토지에 해당 안 되는 매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리고 이거 핵심지 위주로 보시면은 이제 재개발, 관리처분, 조합상 이전, 재개발처분 쪽을 노리셔라. 핵심지에 그게 경매 같이 하면 좋을 거. 그래서 이런 쪽으로 들어가시니까 그게 첫 번째 방안이고, 두 번째 저는 강남에 접근성 좋은 비규제 지역을 막 찾아봤는데, 이번에 서울의 지역을 특별한 강남 쪽이 아니라 그 옆에 부분과 한 달계 부분과 두 달계 부분과 3개월계 부분과까지 다 지정해버리니까 그 넘어가지 못하다 보니까 지금 좀 많이 얘기 나오는 좀 하나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거의 다 그것이에요. 조금 아래쪽 이제 경북 쪽이 이제 한국도 좀 있는데 그쪽도 심하더라고요. 이렇게 보면. 근데 이제 지방분들 입장에서 서울의 수도권에 그래도 하나 폭포하는 지역 핵심지 하나 정도는 가지고 가고 싶은데, 근데 이게 실거주 하실 생각이냐 했더니 또 실거주 못하시는 분, 완전 투자용으로만 접근하시는 분들한테는 저는 이번에 타산시도시 타산시도시에 사시는 분들한테 전화해봐갖고 분위기 어떠냐 여쭤보고 했더니 목표 기준으로 한 11억, 12억까지 가던데 7억까지 받았다가 지금 8억. 그래서 매매 정세가 크고 있다. 그래서 그런 얘기도 하면서 전세는 없지 않아요? 지금 서울 수도권 외곽수도권 전 지역이 지금 매매 전세가 부족하죠. 특히나 많이 부족하고 지금 계속이 많이 얼마 없이 가상시로 지금 나가기 때문에 이번에 하나가 여기까지 기대가 되더라도 다음번에 이제 영향을 후반 효과를 미칠 지역에서 이렇게 해보면 나중에 규제 지역이 아니면 전세 입장 하실 수 있는 신축이다 보니까 거래도 활발하고, 근데 지금 다산 신도시 쪽에 파로선이 연장돼서 지금 잠실역까지 들어오고 오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 쪽도 한 번쯤 보셔라.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서울 안쪽에 실거주로 들어오시던가 아니면 실거주가 안 되는 토지를 피하려고 하시면 경매나 재개발 쪽, 특히 이제 재개발 쪽 이제 미리 좀 핵심 지역이 강남에 두 개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핵심 지역에 빌라 쪽으로 이제 좀 노려보셔라. 토지에 해당되는 그렇게 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빌라로 좀 갈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좀 동의하세요? 빌라 공급량이 지금 아파트만 저도 보고 아파트만 뉴스에서 나오다 보니까 공급이 10분의 1로 지금 줄어들었더라고요. 그래서 빌라가 이제 무너져버리고 공급이 무너져버리면 빌라에 사시던 분들이 돈 있으시면 아파트를 주시겠지만 그 아래로 밀려야 되는데 빌라 아래가